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지은이는 글래디스 맥게리. 전인의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이자 의료운동가다. 의료활동, 연설, 저서를 통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척해 전 세계의 건강관리와 자기관리 방식을 변화시켰다.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 여성이 자기 은행 계좌조차 갖지 못하던 시절에 겪은 성차별, 2차례의 암투병, 딸의 죽음과 이혼 등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질병만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신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한다는 전인의학의 접근 방식을 평생 의료 철학이자 인생 철학으로 삼아 무수한 환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의사, 6자녀를 낳고 길러낸 어머니,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은퇴 이후에도 만년까지 전화상담 등 생활 코치 일을 계속했으며 2024년 세상을 떠났다. 올해로 102세가 되었다. 8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완벽한 식단을 찾느라 너무 애쓰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보았고, 죽는 게 너무 두려워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학의 목적과 삶의 본질이 의대에서 배운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저마다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그저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차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귀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료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믿고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다. 뛰어난 의사들은 치유의 힘이 환자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성장과 치유를 실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두통을 겪는 환자가 찾아오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묻고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와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대화를 나눈다. 각 개인은 생각, 감정, 신념, 감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생태계며 이 모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 영혼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우리가 어째서 아픔을 겪는지 들여다보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물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몸이 아픈 사람들, 심지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중에도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과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느끼는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열쇠는 우리 안에 생명력과 협력하는 것, 즉 매 순간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공유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따르는 것이다. 만약 내가 평생 해온 일을 요약하자면,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다.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내면의 생명력을 찾아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수많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삶은 언제 끝나는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나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질문들을 즐기면서 깊은 내면의 지혜에 찬찬히 다가가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으며 배우고 성장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서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생명력이 넘친다. 이 힘을 나는 생기라고 부른다. 사랑이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생기를 얻는다. 생기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에서 얻는 에너지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자신의 생기를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만든다. 여러 동양 철학에서는 건강한 삶과 관련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기라고 부른다. 응급 의료 종사자들과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생기를 삶의 의지로 설명하는데, 생기를 잃기 시작할 때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생기를 주는 일은 따로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를 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기여하는 이 일을 통해 생기를 얻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모두 생기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지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자신의 생기를 찾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변화를 단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생기란 우리가 삶, 즉 생명을 향해 손을 뻗어 거기에 닿았을 때 우리에게 즉각 나타나는 결과다. 생기로 넘치는 삶은 목적의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뀐다. 목적의식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건강 은퇴 연구에서 실시한 50대 이상 성인의 사망률 분석에 따르면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망률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의식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알츠하이머 병증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자원봉사 활동은 사망 위험 감소는 물론 행복감 향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목적의식을 지닌 삶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쁜 것이 미덕인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꿈꾸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 행복이란 그런 것들보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려 하고 의무감에서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삶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여러 관심사에 이끌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이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된다. 결단을 내려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그 복잡성을 수용하는 편이 좋다. 내 경험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양한 관심사를 채우며 사는 사람이다. 아들 존은 목사지만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내 영상 통화와 인터뷰는 물론 교회에서 쓰는 각종 시청각 장비 설치를 도맡아 한다. 이름이 같은 내 동기 존은 목사이자 사냥꾼이자 치과 의사였는데 미국에서 은퇴한 뒤 인도로 돌아가 사람들의 치아를 뽑고 농양을 치료했다. 한 친구는 전업 작가인데 말을 기르며 교감을 나누고 채소를 재배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취미가 많았다. 요즘에는 오락, 즉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이를 제공하는 산업이 따로 있지만 예전에는 대체로 집 밖에서 즐기는 특별한 행사를 가리켰고 사람들은 스스로 즐길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 세대에는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해 요리하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직접 정비하고 정원을 가꾸고 소설을 썼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뜨개질이나 십자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솜씨를 발휘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우리는 내면의 생명력과 만난다. 실력이 좋고 나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취미 활동에 관심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다. 각종 오락 산업과 첨단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인지 다양하게 취미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일이 어려워졌다. 사람은 여러 관심사를 즐기며 생기를 얻을 때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배우고 성장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학위나 직함 따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참여하는 여러 활동에 달렸다. 사람들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일은 고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조차 겁내곤 한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닌지 겁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도 그것이 어리석은 목표 또는 이루지 못할 목표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내면의 욕구를 자신에게 허락하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간절히 빌어보자. 겁이 나서 누군가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 자신이 결코 손에 넣지 못하리라 생각한 직업, 되찾고 싶은 그리운 친구들과 웃음, 하다못해 고급 초콜릿이라도 좋다. 그저 간절히 욕구를 느껴보자. 우리가 바라는 욕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다. 삶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삶은 손짓하고 열망하고 갈망한다. 우리 마음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우리에게 속삭인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의 욕구가 당신에게 버틸 힘을 줄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하자. 무엇이든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시작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가령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소파 아래를 청소하거나 분갈이를 해도 좋다. 이런 작은 일들이 시시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생기는 건강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 비밀에서 핵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내는 일은 생기를 찾는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생명이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새겨진 것처럼 보인다.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삶에 이르는 두 번째 비밀이다. 생명 자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장수와 신체 활동을 장기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10분에 불과하더라도 매일 산책하는 것이 수명 증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곳곳에서 장수 비밀을 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중에는 날마다 걸어야 하는 이들이 많았다.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유익하다.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이 순환하는 것은 심장 덕분이다. 하지만 림프액은 순환 기능을 하는 기관이 따로 없다. 림프액이 정체되지 않고 온몸에 잘 돌게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문제 해결은 자신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자체가
착각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감정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므로 어딘가에 고착되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다. 특정한 생각, 감정, 정체성, 판단, 견해, 나아가 사람까지 마찬가지다. 움직임이 멈춘 고착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몸을 들썩이거나 걷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들썩대거나 걷거나 주변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살면서 어떤 생각이나 경험에 갇혀있는 느낌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일을 내려놓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지난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백지장 차이다. 나는 후회하는 결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한다. 내가 했던 말,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했던 선택, 나아가 주장한 의견을 두고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다. 내가 예전에는 옳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왜 아니겠는가? 당신이 현재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나처럼 100년 넘게 살고 나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사상이나 의견이 분명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풀어내려면 큰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내 친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오랜 세월 싸웠지만 싸우기를 그만두고 대륙을 가로질러 멀리 이사를 떠남으로써 결국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엘리자베스는 1980년대에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시골에 거처를 새로 마련한 엘리자베스는 호스피스 센터를 열어 에이즈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 중에는 동성애 혐오가 워낙 심해 아이들에게조차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호스피스 센터를 건립하려고 싸웠으나 실패했고 지역사회는 엘리자베스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사는 집과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고 그녀가 운영하는 교육센터 간판에서 탄흔을 발견했다. 또 한 번은 누군가 저녁에 엘리자베스 집에 침입해 그녀가 기르는 반려동물 라마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집은 잿더미가 됐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자베스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로 떠났다. 어떤 관계는 지킬 게 아니라 끊어내야 할 때가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이 대신해주지 못한다. 그 결정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일인지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두려움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무너지고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두가 추구할 삶의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자기 안에서 생기가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약이다. 내가 세 번째로 공유하는 비밀은 이것이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 사랑은 생명력을 활성화한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떠나고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난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다.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거뜬히 넘어선다. 사랑은 더없이 강하고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호흡해야 살듯이 인간은 사랑해야 사는 존재다. 빛이 어둠을 없애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긴다. 오랜 세월 전인의학을 지지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까다롭다고 느낀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다. 우리에겐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비난처럼 들린다. 이 병에 걸린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잃은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옳다. 나는 살면서 여러 난관을 겪었는데 나 역시 그런 일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루병, 말라리아, 간염, 신장결석, 그리고 암에 2차례 걸렸던 일도 내가 원인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선택으로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할 기회는 언제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어둠을 뚫고 나아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힘을 부여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 맞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내게 흠이 많다 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살면서 잘못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평생토록 자기애를 배워왔고 지금도 항상 발전하는 중이다. 긍정 확언과 시각화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개념은 새로울 게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생각과 몸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음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동료인 엘리사 에펠은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DNA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 건강과 삶의 경험 모두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각화한 이미지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 생각이 몸에서 실제로 구현되게 만든다. 최근 과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새로운 줄기세포 연구에서 창조적 생명력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줄기세포 분화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인적 관점에서 병을 다루어 온 영적 치유사나 원주민 치유사의 주장을 확증한다. 당신의 삶이 어떤 창조적 힘이 의도한 것이라고 믿든 아니면 수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믿든 상관없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당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나서지 않는 한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 당신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 자신에게 감탄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환자 중에 캐럴린은 난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캐럴린은 5차례나 유산했고 그것도 매번 임신 후 같은 시점에 아이를 잃었다. 6번째 임신했을 때 캐럴린은 이번에는 아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매번 유산했던 그 시점에 이르자 하혈을 시작했다. 나는 캐럴린에게 아기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라고 했다. 엄마가 정말 간절히 이 세상에 나오는 널 만나고 싶어 하니 제발 떠나지 말아줘. 아기에게 이렇게 간청하라고 말했다. 캐럴린은 저녁 내내 아기와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과 자신이 아기를 갖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를 이미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했다. 캐럴린은 아기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아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아기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노라는 다짐이었다. 이튿날 아침 캐럴린은 출혈이 멈추었다. 아기는 무사했다. 나는 분만을 돕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아기를 손으로 받았을 때 나는 아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기 얼굴에는 당시 언청이라고 불리던 구순구개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순구개열을 치료하려면 여러 차례 수술해야 한다. 저절로 치유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캐럴린의 아기는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 같았다. 나는 캐럴린이 아기와 대화를 나누던 날 밤을 떠올리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위대한 외과의가 그때 이미 일을 끝냈군요. 나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산모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중에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태아 발달 단계를 다시 찾아보았다. 캐럴린이 하혈을 하고 아기와 함께 기도했던 순간은 정확히 연구개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캐럴린이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기 몸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아들까지 치유하도록 도왔음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캐럴린이 배 안의 아들에게 준 사랑이 아들을 치유했다고 확신한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희망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얻는다. 희망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랑에 주의를 집중하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삶에서 더 큰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하고 관계 안에서 유지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공동체의 생명력에 일조하고 그 생명력의 혜택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 내가 공유하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개념에 근거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와 유대를 맺고 공동체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생명력은 증폭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해로운 것이 있다. 뜨거운 난로, 높은 절벽, 독사 같은 것은 해롭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마저 차단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런 세상에서 온갖 혼란과 고난을 겪더라도 인간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갈등과 혼란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상대의 결함이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면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회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한 삶을 놓치고 만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인간다운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이 다소 혼잡하고 어수선해지는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각자 가는 길에서 서로의 길이 교차할 수 있고 또 그 길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다. 삶의 길에서 서로가 만나는 일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각자 그동안 걸어온 길을 공유하고 자신이 배운 것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서로 알려주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자기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일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단기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과도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친구가 될 만한 요소를 살펴 모든 이들과 친하게 지낼 방법을 찾는다. 설령 내가 찾은 공통점이 단 하나일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생명력이 함께 흐르는 지점을 찾아 그것을 활용한다. 이 지점에서 그 사람과 내가 오래 교류할 수도 있고 짧게 교류할 수도 있다.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피상적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교류하는 동안은 친구가 된다. 서로 얼마나 가까워질지 또는 멀어질지 신경 쓰지 않고 다만 하루하루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우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 우정을 유지하며 가꾸자. 약간의 친절과 호기심만 있으면 된다.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자신과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 거기서부터 우정을 쌓으면 된다. 어떤 일을 겪든
호기심을 품고 배우려는 열정을 불태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이라고 나는 믿는다. 언제 어디서나 가르침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다. 배우려고 용기를 내기만 하면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선사한다. 하지만 대개는 이 용기를 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 모든 것이 당신의 스승이다. 나는 이 5번째 비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이 쉽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배움이 습관이 되면 가르침을 구하는 일이 즐거워진다. 나는 항상 주변 세계에서 가르침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가르침을 구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삶에 집중할 수 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스승이 된다. 모든 일에서 가르침을 구한다면 매 순간이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 된다.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삶에서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내게 주어진 삶과 싸우지 말자 라는 간단한 선택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되었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사건이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두려운 상황을 마주해 위험을 무릅쓸 때 부모가 이를 말리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행위다. 그렇다고 자녀를 모든 위험에 노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세상에 매우 유익한 것이었고 어머니는 전갈과 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신발을 신으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약간의 위험은 자녀에게 유익하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수많은 가르침은 고통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충격에 사로잡히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더라도 우리 안에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늘 존재한다. 장담하는데 당신에게도 더 현명한 나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절망적인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 삶이란 더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이다. 우리 영혼에 생생히 고동치는 생명력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면 할수록 생기가 솟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우리의 생명력을 쏟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생명력과 단단히 결속되지 못해 삶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단한 현실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쁜 순간과 우울한 순간을 오가며 그 사이 어디에선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향해 눈을 돌릴 때다. 생명력은 늘 당신 안에 있다. 삶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안에 삶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의 삶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과 믿음이 삶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력은 당신의 몸과 영혼 안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며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마도 생기, 생명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모든 생명 안에 생을 꾸려가기 위한 생기가 있으니 그 생기를 일으키고 북돋아서 삶에 생기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생기는 다른 말로 활기입니다. 활기란 사전적으로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입니다. 한자 활자는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물 콸콸 흐를 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물이 콸콸 흐르는 것처럼 생동력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활기고 생기입니다. 활기와 생기, 생명력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몸도 모두 활기차게 움직이며 사는 것이 생명의 본성입니다. 특히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식물들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그 외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기의 구현과 발전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우물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퍼올려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은 썩기 쉽습니다. 콸콸 흐르는 물처럼 바다를 향해 흘러가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웅덩이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보다 바람직한 것을 향해 전진하는 생명력이 충만해야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보람차게 살 수 있고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피자마자 지기 시작하는 꽃처럼 20대부터 죽음을 향해 낡아지고 늙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런 삶이 피곤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삶은 오히려 피곤하지 않고 활기가 솟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많이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물이 샘솟는 것과 같습니다.
괄목상대라는 말도 있죠.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새로워지고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도 일신우일신 하시고 괄목상대하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